걷고 또 걷다. 아침 5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어둠을 밀어내며 여명이 밝아온다. 새벽 공기가 가슴을 파고든다. 숨을 마시고 내뱉는다. 박하사탕을 깨문 듯 개운하다. 소담숲으로 방향을 잡고 걸음을 옮긴다. 야트막한 동산을 따라 이어진 산길. 걸어도 1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다. 입구를 지나 산길로 접어든다. 새벽 기운을 받은 초목이 피톤치드를 내뿜으며 반긴다.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다. 10어깨가 된다는 뺏보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던전에 힘을 준다. 주변에 비어있는 들꽃을 바라보고 눈에 띄는 산딸기를 따 먹으며 산길을 걷는다. 정상에 있는 소담정에 올라 영월의 아침을 내려다보고 뒤쪽으로 서강이 둘러싸인 청룡포를 바라보기도 한다. 그렇게 1시간 남짓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앞에 있는 스포츠파크로 향한다. 운동기구가 설치된 야외 마당에서 발운동, 가슴운동으로 하체에 비해 덜 움직인 상체를 단련한다. 이마에 땀이 벨 정도로 반복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역시 의학의 아버지는 다르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강조한 데 이어 걷기의 중요성까지 설파했으니 더구나 2500년 전 그때는 걷는 게 삶이고 생활이었던 시대이다. 그런데도 걷기를 강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당시에 비해 10분의 1, 100분의 1도 걷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걷기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걷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혈액순환 같은 심혈관계 기능, 호흡기 기능, 면역 기능, 허리와 다리의 근력 등 신체 모든 기능이 증진된다. 노폐물이 배출된다. 걷기의 효과는 암 환자에게 절대적이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암세포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 음식 관리와 더불어 운동을 병행키로 한 나는 걷기부터 시작했다. 몇 년 전까지 조기 축구회에 가입해 공을 쳤고 근래에는 탁구를 쳤지만 걷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반복과 지속. 그것이 운동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아침 5시를 택했다. 식물들이 산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시간인데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였다. 아침 식사 및 출근 시간도 감안했다. 코스는 우선 걸어 다닐 수 있는 소담숲과 스포츠파크를 택했다. 숲이 우거지고 초목이 많아 공기가 맑고 깨끗했다. 아침 5시면 정확히 집을 나서 걷고 또 걸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었고 눈이 오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걸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칸트처럼 나 또한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 다만 칸트가 한 곳을 정해 걸었다면 나는 주변에 있는 여러 길을 번갈아 걷는 것이 달랐다. 저녁에는 탁구를 쳤다. 일주일에 2~3번씩 땀이 흠뻑 나도록 쳤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탁구장 출입이 어려워져 저녁 또한 걷는 것으로 바꿨다. 식사를 한 뒤 산책 삼아 30분 가볍게 걸었다. 때마침 영월군 보건소에서 군민 걷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하루 10,000보씩 한 달에 23만 보를 걸으면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어차피 걸어야 하는 내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휴대폰에 워크온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삼았다. 아침에 7,000보, 저녁에 3,000보로 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만 보 이상 걸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걷고 있다. 걷기 플러스 공부하기. 나의 걷기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다. 유튜브 검색으로 시작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걸을 시간이 되면 휴대폰부터 꺼낸다. 유튜브에 접속해 듣고 싶은 강연이나 강의를 찾아 오디오 파일로 내려받는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파일을 재생해 듣는다. 그런 다음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선다. 아침 저녁으로 걷는 게 습관화되면서 걷는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 2시간이면 일과의 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다. 내 몸을 관리하는 귀한 시간이지만 걷기만 하기에는 아까웠다. 그래서 생각한 게 공부였다. 걷는 동안 오디오를 통해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과 몸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니 걷는 시간을 활용해 효과를 높이자는 생각이었다. 유튜브는 무한의 세계였다. 다양한 자료가 이어졌다. 그때부터 나는 걸으면서 들었고 들으면서 걸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은 반복해 들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이어 또 하나의 공부 시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식사 시간 3시간에 걷는 시간 2시간, 적어도 5시간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의 폭과 내용이 확대되었다. 음식과 신체에 집중되던 것이 마음과 영성 등 내면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심리학, 사상, 철학, 종교, 문학 등에 관한 강연이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정신신체의학에 의하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할 수 없다. 우울,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이 신경 내분비계를 통해 생리활동에 영향을 주고 신체의 생리활동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독서 채널을 비롯해 심리, 명상, 철학, 문학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걸을 때마다 들었다. 듣기 위해 걷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신체와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했다. 재미와 의미를 습관화하다. 물무리골을 걷다가 치유의 숲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이르면 걸음을 멈춘다. 휴대폰을 꺼내 오디오를 정지시키고 이어폰을 뺀다. 아람들이 소나무 아래에서 심호흡을 한다. 몸속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와 대화를 한다. 내가 무지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깨닫고 너희에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마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 나는 손으로 가슴과 배를 쓰다듬으며 몸의 반응을 살핀다. 고개를 지날 때마다 같은 대화를 한다. 스포츠파크를 걸을 때는 풋살장 옆에 있는 숲속 쉼터를 이용한다. 그곳에 이르면 맘마미아의 장면처럼 양팔을 벌리고 경쾌하게 몸을 흔들며 나무 사이를 뛰어다닌다. 내키는 대로 리듬을 맞추며 뛰기도 한다. 사람이 없을 때는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춘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걷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의미나 재미가 더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곳에 가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 그것이 1~2달 반복되면서 몸에 뱉고 습관화되었다. 공부를 할수록 몸 관리에 있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마음을 관리하는 데도 심혈을 쏟았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고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았다. 마음은 형체도 없이 바람처럼 떠도는 것인지라 붙잡는 게 쉽지 않았다. 방심하면 달아나고 의식적으로 붙잡고 있어도 빠져나갔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 생각을 지속할까? 어떻게 하면 밝고 활기찬 기분을 유지할까?
고민한 끝에 걷기와의 연결을 생각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걷고 있으니 그때만이라도 의식하자는 것이다. 나는 자주 걷는 길마다 마음에 드는 장소를 골랐다. 걷다가 그곳에 이르면 특정 행동을 반복했다. 물무리골 고갯마루와 강가단골 정상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몸속의 세포들과 대화했다. 스포츠파크 쉼터와 소담숲 정자에서는 막춤을 추었다. 그런 행동을 통해 긍정적 마음과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도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리처드 와이즈만의 말을 적용한 것이다. 물무리골 고갯마루나 스포츠파크 숲속 쉼터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내게는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다. 몸의 세포와 대화하는 명상의 장소가 되었다.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크고 깊은 호흡을 하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몇 주는 산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며칠은 산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도 견디지 못한다. 호흡은 그만큼 생명에 즉각적이다. 인간은 하루에 1만 번 이상 호흡한다. 이 일을 통해 8,000리터 이상의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공기 속의 산소가 혈관을 통해 몸에 공급된다.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이 산소를 받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호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호흡에는 입으로 하는 호흡과 코로 하는 호흡이 있다. 입호흡은 세균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공기를 따라 유입되므로 좋지 않다. 코로 호흡하면 콧 속의 털과 점액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을 걸러낸다.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들어오면 콧물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한다. 공기가 점액을 만나 습하고 따뜻해지므로 목이나 배가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코호흡이 중요한 것이다. 배를 이용해 깊은 호흡을 해야 한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평균 500cc의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 그중 150cc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에 남기 때문에 산소의 교환에 이용되는 공기는 350cc다. 반면 호흡을 크고 깊게 해서 1000cc의 공기를 흡입하면 150을 제외해도 850이 교환된다. 500cc 호흡을 10번 하는 것과 1000번 호흡을 5번 하는 것은 호흡량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지만 산소 공급에서는 차이가 크다. 암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 성장한다. 종양이 된 뒤에도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3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복식호흡을 시켰더니 면역력과 관계 있는 T세포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암 환자는 더더욱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호흡은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몸이 긴장되고 마음이 급해진다. 천천히 깊게 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다. 호흡 방법에 따라 몸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진다. 약과 독, 조직 검사를 위해 입원을 했을 때다. 몸 관리를 시작하고 2달 반쯤 지났을 무렵이다. 검사를 마치고 퇴원수속을 하는데 간호사가 약봉지를 건넸다. 예전 같으면 군말 없이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2달 반의 공부는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 약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다. 봉지마다 알약이 3개씩 들어있었다. 이게 무슨 약입니까?
진통제, 소화제, 항생제예요. 아무런 통증도 없는데 일주일씩이나 먹어야 돼요? 조직 검사를 끝내고 2~3시간 쉬면서 추위를 지켜본 뒤였다. 별다른 후유증도 통증도 없었다. 그래도 모르니 챙겨 드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통제와 소화제는 퇴원 당일만 먹고 다음 날부터 먹지 않았다. 통증도 없고 소화도 잘 되는데 왜 먹는가? 혹시나 싶어 보관만 했다. 항생제는 사흘 동안 먹었다. 몸속의 상황을 알 수 없어 만전을 기한 것이다. 약은 독이다. 공부하면서 깨달은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 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치료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를 공격해 제거하는 것이요. 그런 기능하는 것은 독이다. 약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약이 병균에만 작용하지 않고 정상세포에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병균에 감염된 세포에게는 약이 되지만 정상 조직이나 세포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항암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암세포를 죽이고 종양을 파괴해 암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정상 조직과 세포도 파괴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달모 증상을 비롯해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그 때문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먹을 때도 최소한 먹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약의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질병이라도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 아니,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용 기준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처방한다. 같은 질병이면 같은 처방을 한다. 그것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허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다수 보통 사람들에게는 과다한 처방이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병원 수익과 직결될 것이다. 그러니 의사만 믿고 따를 일이 아니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 복용 여부와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조직 검사 후에 그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나는 어떤 약도 먹지 않았다.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방광이 묵직해지고 잔뇨, 세뇨 같은 배뇨 장애가 있었다. 그럴 때에도 나는 약을 찾기에 앞서 증상의 원인을 생각했다.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지만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면역세포가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의한 반응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면 세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종양의 내성을 길러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참고 견디며 증상의 변화를 검토했다. 나는 또 정제식품이나 기능성 식품도 먹지 않았다. 전립선암에 좋다는 이런저런 기능성 식품이 많이 있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세포의 기능과 작용은 특정 성분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와 균형 속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 몸의 치유 능력을 믿었고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전력했다. 그것이 근본 치료요 심신을 되살리는 양생의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와 거풍.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자기에게 인사를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으니 말해보라.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 주시오. 나는 디오게네스가 대왕의 선물보다 한 줌의 햇빛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석한다. 레이먼드 프랜시스에 의하면 햇빛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물질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작동하면 암을 방어하는 생물학적 반응을 비롯해 유익한 효과를 발생한다. 햇빛은 백혈구 숫자를 늘려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 여러 개의 산소 함유량을 높인다. 햇빛 속에 있는 청색 광선은 피부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해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하나로 알려진 비타민 D도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햇빛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인다. 혈당을 낮추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숙면을 취할 수도 있다.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늘의 환자들보다 빠르게 회복된다고 한다. 조선시대 결혼 풍속 중에 삼금이행법이라는 것이 있다. 혼인을 앞둔 남녀는 3가지를 금하고 2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야 할 2가지 중 하나가 기수련이다. 나를 잡으면 남자는 거풍이라 해서 바위 위에 알몸으로 누워 햇빛을 받는 수련을 했다. 여자는 밤에 달빛을 받아 마시는 달마시기를 했다. 정량인 태양과 정음인 달의 기운을 받아 부부의 몸에 음양의 기운이 충만하도록 한 것이다. 나도 거풍을 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베란다에 나가 상의를 걷고 하의를 내리고 누워서 햇빛을 받았다.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정량의 기운이자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 물질인 햇빛을 누렸다. 이러한 거풍이 생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체온을 올리고 피를 순환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미인은 장꾸러기. 오래전에 유행한 화장품 광고 카피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수면은 피부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피부 조직을 회복시키며 심신의 피로 회복을 도와준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과로, 불면, 변비, 빈혈 등에 시달리게 된다. 건강한 몸과 깨끗한 피부가 미인의 조건이라면 적절한 수면이 미인을 만든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 또한 잠을 휴식의 시간으로 알았다. 여유의 시간으로 알았다. 여유가 있어 충분히 자면 좋지만 바쁠 때는 안 자도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우리의 몸은 잠을 자면서도 바쁘게 활동한다. 조직을 수선하고 치유하고 충전하고 노화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꾼다. 세포의 재생산 속도는 깨어있을 때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우리 몸은 잠잘 때를 이용해 재반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 잠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해독하고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등 면역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면 중 뇌에서 분비된다. 그러니 암 환자에게는 숙면이 중요하다.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 암을 막을 수 있다. 데이비드 스피겔 박사에 의하면 잠을 잘못 자면 코티졸, 멜라토닌, 에스트로겐 등 암과 연관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암 증식이 가속될 수 있다고 한다. 멜라토닌이 활동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로 이때 70%가 분비된다. 그러니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예전부터 나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밤 11시를 전후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내외로 적은 편이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잠자는 시간을 더 빨리 했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 때문인지 아니면 전립선암으로 인한 야간요 증상인지 중간에 한 번씩 깨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새벽 3, 4시에 일어났다. 대여섯 시간으로 수면 시간이 짧은 데다 중간에 한두 번씩 깨니 수면의 질이 좋을 리 없었다. 나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전자기기를 멀리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숙면을 방해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저녁 9시 이후로는 TV를 보지 않고 휴대폰도 만지지 않았다.
10시가 되면 형광등을 비롯해 모든 빛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복식 호흡으로 심신을 이완시키며 잠을 청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대로 명상을 했다. 그러자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오후의 졸음도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 반복과 지속의 힘. 내가 사는 영월의 주천강에는 요선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신선이 논일던 바위라는 뜻이다. 바위 위에는 돌개 구멍이라고 해서 항아리처럼 움푹 파인 구멍이 많은데 도자기를 빚은 듯 매끄럽고 미려하다. 물결에 떠내려온 모래와 자갈이 소용돌이 치며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모래와 자갈이 이런 구멍을 내려면 얼마 동안이나 부딪혀야 할까. 수천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신비가 놀랍다. 요선암을 볼 때 나는 반복과 지속에 대해 생각한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반복하고 지속되면 힘을 발휘한다. 그것이 반복과 지속의 힘이다. 암 또한 반복과 지속의 결과다. 전문가에 의하면 암 종양이 검진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콩알 정도 크기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최소한 10수년, 많게는 수십 년이 걸린다. 뒤집어 생각하면 치유도 그러하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없다. 암의 원인이 세포의 기능 이상이라면 세포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인데 여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생길 때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래의 상태가 변형되는 것보다 변형된 것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질병 없이 건강한 것이 본래 모습이다. 내 몸 또한 마찬가지다. 암은 건강한 내 몸에 생긴 일종의 변형이다. 암을 치유한다는 것은 본래의 내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길 때보다 적은 시간으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상 치유를 했다.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를 먹었고 점심과 저녁에는 현미 잡곡밥과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에 명상했고 하루 1만 보 이상 걸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만 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 지속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실천한 반복과 지속의 힘. 지금 와서 보면 암을 극복하고 심신을 재생한 최고의 비법은 그것이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